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내 속 깊은 이야기, 자식들한테 다 나누면 나중에 효도로 돌아오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다 내어준 부모님이 오히려 자식들한테 푸대접받고, 반대로 입이 무거운 부모님이 끝까지 대접받는 경우를 숱하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여러분의 노후 품격과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비밀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만 알아두시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정확한 재산이 얼마인지 이걸 자식에게 알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 듣는 순간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내 자식인데 뭘 숨기냐? 우리 가족끼리 비밀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잠깐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갑 속에 10,000원짜리 한 장 들어있을 때랑 50만 원이 들어있을 때랑 장바구니 담는 게 같습니까? 다르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 알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심하면 기대를 키웁니다.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지인 중에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면서 알뜰하게 모으신 분이에요. 퇴직금이랑 연금, 부동산까지 합치니까 꽤 여유가 있으셨죠. 그분이 어느 날 큰아들한테 전 재산 규모를 싹 다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자금이 필요하다. 아버지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선 내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셨겠죠. 그래서 통장 잔고, 적금, 부동산 시세까지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처음엔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5천만 원, 또 그 다음엔 1억. 사업이 어렵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 날린다. 이러면서요. 아버지는 차마 거절을 못하셨어요. 왜냐면 아들이 이미 아버지한테 얼마가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직 여유가 있잖아. 왜 안 도와주시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2년도 안 돼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으셨습니다. 아들 사업은 결국 실패했고요. 나중에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얼마 있는지 알려준 게 가장 큰 실수였다. 그때부터 아들 눈에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은행으로 보인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더 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하고 예금 좀 있다는 걸 자식 셋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부터 벌써 자식들끼리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는 누가 가질 건지, 예금은 어떻게 나눌 건지.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신데도요. 명절 때 모이면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돌아서면 큰형이 이미 너무 많이 받아갔다, 막내만 봐준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 재산 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대답은 이겁니다. 적당히 먹고 살 만큼은 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혹시 자식이 더 캐물으면요,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차갑게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자식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서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울타리 같은 겁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이 아름답게 유지되잖아요. 그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면 정원도 뒤엉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산 규모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바로 상속 계획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너한테 아파트 줄게, 너는 예금 가져라,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자식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리하되 구두로 미리 약속하는 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유언장으로 남겨두시면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정확한 재산 규모는 말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물어보면 적당히 먹고 살 만큼은 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더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 바로 여러분의 과거 잘못이나 치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남한테 말 못할 사연도 있잖아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다든가, 한때 방황해서 가정에 소홀했던 시절이 있다든가, 혹은 배우자 몰래 큰 돈을 잃었던 적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요. 나이가 들면 이런 과거가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자식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다 큰 자식이니까 이해해주겠지, 내가 솔직하면 더 가까워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상화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식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를 완벽한 존재로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엄마 아빠도 사람이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요, 속마음은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켜줬던 든든한 존재,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자식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과거의 추한 모습을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어릴 적에 동경하던 슈퍼히어로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엄마도 완벽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조언이나 충고가 잘 먹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때 그렇게 살았잖아. 이런 반박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오르거든요. 부모의 권위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동네에 사시던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60대 후반이셨는데 딸하고 사이가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딸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젊었을 때 남편 몰래 큰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크게 잃었던 일이에요. 남편한테 들킬까봐 몇 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신 거죠. 어머니로서는 이제 다 지난 일이고 딸한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후로 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엄마 조언을 잘 따랐는데 이제는 엄마도 그때 실수했잖아, 이런 말이 은근슬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솔직했던 게 되레 약점이 된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젊은 시절 사업 실패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0대 때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빚더미에 앉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후에 열심히 일해서 다시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교훈을 주려는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받아들인 건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돈 관리 능력이 원래 없었구나, 이런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아버지가 또 돈 문제 생기신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한번 형성된 이미지가 깨지면 그 사람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행동까지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후광 효과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좋은 이미지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미지가 깨지면 같은 행동도 부정적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자식에게 고백해서 더 가까워지려 하지 마십시오. 가까워지기는커녕 거리만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굳이
자기 이야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훈은 전해지면서도 여러분의 이미지는 온전히 지켜집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자식에게 과거를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의 고백은 멈추시면 됩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 혹시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비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사실 가장 많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요, 자식 중 특정 한 명을 편애하거나 몰래 도와준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감정을 본능적으로 아실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형이나 동생한테 과자를 하나 더 주면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과자 하나 차이인데 그게 사랑의 차이로 느껴지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과자가 아니라 돈이니까요, 집이니까요, 사업 자금이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 중에 유독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좀 더 도와주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큰 아이는 잘 나가는데 둘째가 어려우면 둘째한테 몰래 좀 보태주고 싶고요. 막내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면 막내한테 조금 더 챙겨주고 싶고요. 이건 부모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의 표현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을 때 벌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남매를 두신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딸은 자영업을 하고 막내 아들은 취업이 잘 안 돼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가 안쓰러워서 매달 몰래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3년 동안이요. 큰아들과 둘째 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됐는데 매달 막내한테 돈이 나간 기록이 3년치나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하고 둘째 딸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엄마가 막내만 챙겼네. 우리한테는 형편이 어렵다면서 왜 막내한테만 돈을 줬어? 이런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3남매가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도 서로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많이 받았으니 누가 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저 힘든 막내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3남매 사이를 갈라놓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두 아들을 두셨는데 큰아들이 집을 살 때 3천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작은 아들한테는 나중에 너도 집 살 때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구두로 약속만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 형편이 나빠지셔서 작은 아들한테는 결국 못 해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걸 알게 됐을 때 형한테만 해줬다, 나는 뭐냐, 이런 원망이 생긴 거예요. 형제 사이도 멀어졌고 아버지한테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정함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 누가 더 큰 조각을 가졌는지 귀신같이 알아채잖아요. 어른이 되어도 이건 똑같습니다. 특히 부모한테 받는 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덜 받았다는 건 곧 나는 덜 사랑받았다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움을 줄 때 가능하면 공평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자식에게 똑같이 줄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아무한테도 주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줄 때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솔직하게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내가 지금 많이 힘드니까 좀 보태줬다.
너희도 나중에 힘들면 똑같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미리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건 몰래 하는 겁니다.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드러났을 때의 충격은 도움 자체의 크기보다 훨씬 큽니다.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배신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정 자식을 몰래 도와주셨다면 그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숨기다가 들키는 게 최악이에요. 자, 여기까지 3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정확한 재산 규모. 둘째, 과거의 잘못이나 치부. 셋째, 특정 자식에 대한 편애나 몰래 지원한 사실. 이 3가지는 절대로 자식에게 쉽게 꺼내선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 말 안 하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식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응하냐? 그 궁금증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4번째 챕터에서는 현명하게 침묵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묵이라는 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보여주되 다 말하진 않는 거예요. 먼저 재산 관련해서 자식이 물어볼 때의 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아파트 지금 얼마 정도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솔직하게 대답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글쎄, 요즘 집값이 많이 변해서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질문으로 되돌리시는 겁니다. 이러면 자식도 더 파고들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대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또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요, 나도 요즘 여유가 없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아니, 있으면서 왜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는 내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다. 그건 내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 20년을 지켜줍니다.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자식이 아버지 젊었을 때 어땠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절대 어두운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추억을 들려주세요. 너 어릴 때 소풍 가서 이러이러했는데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식으로요. 밝은 이야기를 나누시면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식들 앞에서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큰아이한테 너 동생 좀 본받아라. 혹은 작은아이한테 내 형은 안 그러는데. 이런 말은 금물입니다. 모든 자식에게 각각 다른 장점을 칭찬해 주시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방식은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줄 때는 가능하면 같은 기준으로 투명하게 하시고요. 침묵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의 청자가 반드시 자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친구, 같은 나이대의 동료, 혹은 전문 상담가에게 하시면 됩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로서의 모습만 보여주셔도 충분합니다. 모든 걸 나눠야만 진짜 가족인 건 아닙니다. 적당한 비밀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5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진짜로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도하는 자식? 물론 효도하는 자식이 있으면 정말 복받은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식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 해도 부모님 곁에 24시간부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세대가 다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건 자식한테도 부담이고 여러분한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후를 지키는 진짜 무기는 2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침묵,
둘째는 자산입니다. 침묵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자산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고요. 침묵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자산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산이란 꼭 큰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아니면 소소하게라도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든 중요한 건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 생활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자식한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계시면 오히려 더 존경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역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지가 좀 부러지더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새순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노후에서 뿌리는 뭐냐면 바로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독립입니다. 이 뿌리가 튼튼하면 자식이 효도를 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비나 햇볕 같은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한 거리두기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고 모든 걸 공유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가끔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성인이 되면 자기만의 세계가 필요하고 부모도 자기만의 세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이 있어야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오히려 사소한 것에 짜증이 나고 감사함을 잊게 됩니다. 제가 아는 80대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매달리면 내가 자식의 짐이 되고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자식이 나를 보물처럼 여긴다. 참 깊은 말씀이시죠. 이 어르신은 자식들한테 독립적으로 사시면서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만나고 손주들 올 때 맛있는 것 해주시는 그런 소소한 교류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 어르신을 정말 대단하게 여기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우리한테 부담 안 주신다, 진짜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노후의 품격이란 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당당하게 서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두 발로 서 있는 모습, 비밀을 지킬 줄 아는 단단한 내면, 이것이 자식이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돈을 퍼줘서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다 고백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대하면서도 적당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 이게 노후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산은 숫자가 아니라 안개처럼 보여주십시오. 적당히 먹고 살 만큼 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둘째, 과거의 실수는 교훈만 남기고 이야기 자체는 가슴 속에 묻어두십시오. 셋째, 자식을 도울 때는 공평하게, 투명하게, 비밀스러운 편에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노후 자금, 이걸 가장 먼저 챙기시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자식한테도 좋은 겁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자식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부모가 힘들어하면 자식도 괴로운 거지만 그 괴로움이 반드시 효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다 말해버렸는데,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줘버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재산 이야기를 한번 덜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다 한번 참아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이것만은 꼭 알고 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밤에 잠이 안 와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봅니다. 이름이 수백 개는 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해도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손가락이 멈춥니다. 이 사람은 요즘 바쁘다고 했지. 이 사람은 연락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네. 결국 화면을 끄고 천장만 바라보신 경험 말입니다. 이 순간이 찾아오면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지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젊었을 때는 친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다 어디로 간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친구가 줄어드는 것, 연락할 곳이 없어지는 것, 이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오늘 낱낱이 풀어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볼까 하는 설렘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30대에서 4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직장 동료, 학교 동문, 동네 친구, 취미 모임,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까지. 그때는 주말마다 약속이 꽉 차 있었지요. 어떤 분은 약속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 동료와의 연락이 뜸해집니다. 아이들이 크면 학부모 모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요. 동창회가 열려도 오는 사람은 매번 같은 서너 명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드는 것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 정서적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뇌가 자동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가 아닌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냉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5이시고 35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60세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시고 한 달 동안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매일 얼굴 보던 동료들인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 선생님은 깨닫게 됩니다. 그 관계의 대부분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던 것이었지 서로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경조사를 떠올려 보시면 더 선명해집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조문 온 사람이 100명이 넘었는데 정작 3개월 뒤에 괜찮으세요? 하고 안부 전화를 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아마 한 손에 꼽히실 겁니다. 그때 온 100명이 다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도 그분들은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옷장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작 오늘 입을 옷을 찾기가 어렵지요. 계절이 바뀌면 안 입는 옷을 정리하듯이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인간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정리가 된 후에 남은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그 공간을 불안과 외로움으로 채우면 남은 시간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채우면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지라는 말 참 많이 들으셨지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이 빠르게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감퇴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르티솔이 언제 높아질까요? 물론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걱정, 건강 문제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의외의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지하고 싶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때입니다. 만나면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사람, 볼 때마다 자랑만 하거나 비교를 하는 사람, 이런 분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몸이 천근만근이지요. 그날 저녁 유난히 잠이 안 오고 다음 날까지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관계 피로입니다. 관계 피로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마음이 원하지 않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억지로 할 때 생기는 에너지 고갈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뇌 입장에서는 그 모임에 가는 것이 호랑이를 만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스트레스인 셈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물리학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원리입니다. 사람의 사회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휴대폰 배터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와 전화하면 배터리가 10%쯤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그 통화가 끝나면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배터리가 다시 5% 충전됩니다.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쓰면서도 동시에 충전이 되는 관계입니다. 반면에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누가 너 안 나오면 섭섭하다 라고 해서 하기 싫지만 나갔습니다. 2시간 동안 맞장구를 치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돌아옵니다. 배터리가 40%나 줄었는데 충전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게 텔레비전을 틀어도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오고 배우자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기가 귀찮습니다. 이게 관계 피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0이시고
15년 넘게 매주 금요일마다 산악회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다고 합니다. 같이 산도 타고 막걸리도 마시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누구 자식이 어디 취직했다는 자랑, 누구 며느리가 어떻다는 뒷담화, 누구는 건강이 안 좋다더라 하는 수군거림. 산을 타는 시간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주 금요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가기 싫다는 마음과 안 가면 뒤에서 뭐라고 할까라는 걱정 사이에서 매번 갈등을 하셨지요. 그러다 작년 가을 무릎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모임을 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이 주정도는 좀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겠지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째부터 금요일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임에 나가는 대신 혼자 동네 뒷산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새소리를 듣고 나무잎 색깔을 구경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면 몸은 좀 피곤한데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박 여사님의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금요일 외에 나머지 날들도 기분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넓어진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을 뽑아보겠습니다. 첫째,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둘째, 그 에너지를 회수하면 몸과 마음 모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안 만나면 외로울 거야 라는 두려움은 실제로 만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알겠어. 안 좋은 관계는 정리해야 하는 거 이해했어. 그런데 정리하고 나면 진짜 혼자잖아. 혼자서 대체 뭘 하면서 행복하라는 거야?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빛나는 사람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외롭지 않은 사람들, 이분들을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관찰하기입니다. 관찰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걸을 때 주변을 눈여겨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아들이 왜 전화를 안 하지? 병원 예약이 언제였지? 몸은 걷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이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분들은 다릅니다. 같은 산책길을 걸어도 매일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어제는 안 피었던 꽃이 오늘 피었네. 저 나무 위의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했구나. 오늘 바람은 어제보다 좀 더 차갑네. 이런 식으로 오감을 열어두었습니다. 이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행위가 뇌에서 마음 챙김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대부분 지금 여기가 아니라 과거에 함께했던 시간이나 앞으로 혼자일 시간을 떠올릴 때 생기거든요. 눈앞에 꽃봉오리의 시선을 두는 순간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연습법이 있습니다. 산책을 나가실 때 오늘 처음 발견하는 것을 5가지만 찾아보시는 겁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골목에 이런 가게가 있었나? 저 집 대문 색깔이 바뀌었네. 이 벤치에 누가 스티커를 붙여놨네. 이렇게 5가지를 찾다 보면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 오늘 산책 좋았다 라는 작은 만족감이 남습니다. 이 만족감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자신감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나만의 작은 의식 만들기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면 또 거창하게 들리시지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나를 위해 하는 작은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장 좋아하는 찻잔에 따뜻한 녹차를 우립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면서 첫 모금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이 시간이 딱 10분 정도인데 이분은 하루 중 20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고마웠던 일을 3가지 적으십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고마웠다. 마트에서 점원이 친절하게 웃어줘서 고마웠다.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고마웠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적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는 것 같다가도 하루하루 쓰다 보면 의외로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하루의 닷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 닻이 없으면 이리저리 떠돌지요.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루 종일 이리저리 마음이 떠돌게 됩니다. 그때 외로움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다. 이 하나만 있어도 눈 뜨는 순간부터 기다려지는 것이 생깁니다. 이 작은 기다림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나만의 의식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아침에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고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점심 먹고 나서 15분 동안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마음가짐 하나가 외로움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손을 내저 오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하시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따는 그런 배움이 아닙니다. 그냥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하나 알게 되는 기쁨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7의 우쿨렐레를 시작하셨습니다. 악기라고는 초등학교 때 리코더밖에 안 불어보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서 좌절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희열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았을 때 이후로 이렇게 뿌듯한 건 처음이야.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는 늙어도 계속 자란다는 뜻입니다. 60대, 70대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에 몰두하는 시간에는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수채화로 눈앞에 풍경을 그리고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법을 익히고 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나 혼자라는 사실이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배움은 또 하나의 선물을 줍니다. 바로 이야기거리입니다. 혼자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요즘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말이야 하고 말문을 여시면 듣는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나도 해볼까?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요.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에서는 나오지 않는 진짜 살아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습관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관찰하기, 나만의 의식 만들기, 배움의 즐거움.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내일 산책할 때 주변을 좀 더 눈여겨본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힘이 필요한 가장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 때문입니다. 혼자 잘 서는 법을 모르면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댐이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는 순간 가족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 하신 적 없으신가요? 너밖에 없다. 엄마 아빠는 너 하나만 보고 산다. 너라도 자주 전화해라. 엄마 외롭다. 부모 입장에서는 진심 어린 말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자녀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무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말은 네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외롭다는 말은 네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녀에게는 그렇게 전달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외로움을 호소할수록 자녀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부담감이 쌓이면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더 서운해지고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더 부담스러워하고 더 피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를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구조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패턴에서 벗어난 분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올해 68이시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선생님은 지방에 혼자 사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선생님은 거의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뭐 하냐? 밥은 먹었냐? 언제 내려오냐? 아들은 처음에는 잘 받다가 점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더 불안해져서 카카오톡으로 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외로운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냐?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전화하면 항상 아빠가 외롭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서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이 선생님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들에게는 공포로 다가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지요. 그 후로 이 선생님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말자. 내 외로움은 내가 해결하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보내는 시간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동네 공원을 걷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셨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요리를 직접 해 드시고 그 사진을 찍어서 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빠, 오늘 된장찌개 끓였다. 잘 됐지? 이렇게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이 선생님이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게 되니까 아들이 오히려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서예 잘 되세요? 대화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외롭다, 왜 안 오냐 이런 무거운 이야기뿐이었는데 이제는 오늘 이런 거 배웠다, 공원에서 이런 걸 봤다 하는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들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요. 부자 사이의 따뜻한 대화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자녀가 비로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 없어도 아빠는 잘 지내시는구나. 엄마는 즐겁게 사시는구나. 이것을 자녀가 느끼는 순간 효도가 의무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외롭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에게 효도는 의무이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부담스러운 것에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배우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 부부가 24시간 함께 있게 되면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내 시간 좀 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각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부부 사이를 오히려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아침에 남편은 낚시를 가고 아내는 요가를 하고 저녁에 만나서 오늘 하루 어땠어?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관계가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홀로서기는 외톨이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먼저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야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닌지,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 가족 관계에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오늘 뭘 하면 되는데?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실천 첫째, 혼자 외출을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어색해 하십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 혼자 앉는 것을 꺼리시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처음에는 카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동네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음료 하나를 시키고 창가에 앉아보세요. 책을 가져가셔도 좋고 그냥 밖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30분만 앉아 계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겁니다. 그런데 2번째, 3번째 하시다 보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느 카페에 가볼까 하는 소소한 즐거움이 생깁니다. 카페가 익숙해지시면 영화관에 도전해보세요. 혼자 영화 보는 것, 처음에는 좀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시면 빠져듭니다. 팝콘을 독차지할 수 있고, 보고 싶은 영화를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고를 수 있고, 감동적인 장면에서 마음 놓고 울 수도 있습니다. 혼자 보는 영화는 둘이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술관, 박물관, 공원, 전시회. 점점 범위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핵심은 혼자서도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 생기면 외로움의 상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본질 중 하나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 그 무력감이 거칩니다. 실천 둘째, 하루에 30분 디지털 침묵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디지털 침묵이란 30분 동안 휴대폰, 텔레비전, 컴퓨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것입니다. 알림 소리도 화면 빛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30분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처음에 상당히 불안하실 겁니다. 우리 뇌가 이미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왔나? 뉴스에 무슨 일이 났나? 유튜브에 새 영상이 올라왔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습관이 우리 뇌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기기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이 시간 동안 우리 뇌는 비로소 좀 쉴 수 있구나 하면서 재충전을 합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는 정적의 시간이 생기면 나머지 24시간 30분의 질이 달라집니다. 더 차분해지고, 더 집중이 잘 되고, 자잘한 것에 짜증이 덜 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도 줄어듭니다. 외로움이란 결국 마음이 불안할 때 더 세게 밀려오는 감정이거든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외로움의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실천 셋째, 감사일기 3줄 쓰기입니다. 이것은 앞서 나만의 의식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적는 겁니다.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다른 것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 규칙 때문에 하루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감사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뇌의 주의력 방향을 바꿔줍니다. 원래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존에 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감사일기를 쓰면 뇌가 긍정적인 것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 쓸 게 없다고 느끼시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먹은 국수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주가 보내준 사진이 귀여워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쓰는 것, 그 꾸준함입니다. 실천 넷째, 이건 좀 독특한 방법인데요. 내 장례식 조사 써보기입니다. 갑자기 장례식 이야기가 나와서 놀라셨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이해를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가 내 장례식에서 읽어주었으면 하는 추모사를 직접 써보는 겁니다. 여기 누워 계신 분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시작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분은 항상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분은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셔서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셨지만 한 번도 외로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써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보입니다. 그 차이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이 방법의 진짜 힘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장례식 조사를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순전히 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 이 확신이 생기면 외로움의 근본적인 뿌리 하나가 뽑힙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외출하기, 디지털 침묵 30분, 감사일기 3줄, 내 장례식 조사 쓰기. 4개를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듯 인간관계도 계절이 바뀌면 정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둘째,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고 건강까지 해칩니다. 좋지 않은 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관찰하기, 나만의 의식 만들기, 배움의 즐거움. 이 3가지 습관이 혼자 있는 시간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홀로 설 수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심지어 가족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나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하게, 나 자신과 좀 더 다정하게, 나 자신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혼자 계신 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오늘 밤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걸 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공감되었습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으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60대 이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것들,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하루를 응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